안녕하십니까. 인권연대 TV를 찾아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권연대가 만든 인권수첩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인권수첩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된 서유기도 아니고 공유기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닌 고유기입니다. 인권연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얼마 전에 인권연대가 인권평화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설립하자마자 첫 번째 정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정책보고서를 직접 만드신 조영민 상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인권수첩에 적혀있는 말은 감옥입니다. 감옥인데요. 그 전에 지난 첫 번째 인권수첩 시간에 민주당이 검사들을 이제 탄핵하는 안을 발의했었고, 저희 인권연대 TV에서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성명도 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명의 대상에 대한 탄핵은 아니지만 2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결과를 알려드리면서요. 이렇듯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서 입법부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인권수첩 한국 감옥의 현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이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27년 전에 감옥을 직접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좀 힘든 곳이죠. 네. 그 전두환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감옥 가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하여튼 그때 정말 열악했죠. 지금도 열악하긴 한데, 그때는 이를테면 5평에 33명이 수용돼 있었어요. 홍거방에. 그러니까 5평에 33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 자체죠. 아니, 그게 생활이 가능합니까? 생활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칼잠이라 그러죠. 네, 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근데 요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 거고, 그때 이제 그 5평에 33명이 잤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포개져서, 여기도 보면 이제 가로 누운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그때는 정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런 식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돼지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감금 상태. 사람이 생존하는데 길거리가 아닌 이상 가장 열악한.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분리수용이라든가 합리적인 교정 교화가 불가능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위생도, 기본적인 건강이라든가 위생도 관리가 안 되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인권 침해가 그 자체로서 이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인 거죠. 27년 전이라면 당연히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투옥이 되셨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안양교도소에 이번에는 재소자, 그러니까 수용자들 교육 활동 차원에서 다녀오셨죠. 그랬었죠. 이번에 더구나 안양교도소는 이제 직접 갇혀 있었던 교도소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그 건물 자체는 새로 지은 게 아니라서 그대로였고, 근데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수용자들이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고무장갑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고무장갑으로? 그렇죠. 공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무장갑으로? 고무장갑을 이제 그 안에다가 종이 같은 걸 잔뜩 넣고. 종이를 이렇게 막 그렇죠. 이제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채우고 무게감 있게 채우고, 또 겉에를 이제 그 낡은 런징 셔츠 같은 걸로 감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랗게 이제 공 모양으로 무게라든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찼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공을 차고 있고, 또 그 운동복도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그 교도관들이
열쇠 꾸러미를 잔뜩 들고 다녔었어요. 어. 문을 여러 개, 저희가 이제 외정문, 내정문, 또 거기 안에서 또 이제 또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네, 예. 수많은 대여섯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 수용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열쇠 꾸러미가 상징이었어요. 교도관. 네. 다 열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이한 게 그런 게 없어요. 일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지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보안 카드를 좀 디지털화 됐네요. 디지털화 됐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좀 많이 특이해 보였어요. 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운동복이라든가 뭐 출입 장치가 이제 디지털화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감옥 생활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지, 예,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최근에 이제 김승원 의원,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고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김승원 의원하고 함께 국정감사 대응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통계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나아진 측면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5평에 12명이 수용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네요. 많죠. 그래도 많죠.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듯이 네. 이게 최신 사진이에요. 최신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런 초과밀 수용 상태다. 네. 그 통계대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48,000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6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1년 5개월 정도 사이에 25%가 급증한 건데, 근데 통계 받아본 것 중에 보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IMF 때 좀 많이 이렇게 급증을 했었던 걸, 그건 이제 국가 부도 사태니까 특수한 네. 경우였고, 6만 명의 수용자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6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네요. 초유의 뭐 일이죠. IMF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사상 예. 초유의 일인 거고요. 예. 이거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봤습니다. 진짜 이제 감옥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거 제가 이제 네. 잠깐 제가 이제 받은 통계를 그래프로 그렸는데,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이 아주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거를 알 수 이게 있죠. 좀 크게 보입니까? 보면 이제 이 통계도 뭐 그렇고, 네. 또 다른 통계, 요거는 이제 그 벌금을 못 내서 환영 유치가 되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네. 환형 유치. 네, 그래서 이제 네. 징역형을 노역수가 되죠. 벌금을 내야 됐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렇죠. 가서. 예. 그 숫자가 또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기가 그냥 그렇죠. 네. 재작년에 2만 1,000여 명이었고 작년에 2만 5천여 명이었는데, 네네. 올해 지난 9월 현재 네. 3만 7천 건이에요. 1년이 다 안 끝났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9월 현재 3만 7천 올해 명. 말까지쯤 되면은 5만 건이 넘어설 걸로 네네. 그렇게 예측이 되죠. 네. 자, 또 다른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최근 10년간 수용자 재명별 통계 추이예요. 네네네. 요거를 보면은 이제 네. 주요 범죄들, 그러니까 어떤 강도, 뭐 살인, 그러니까 네. 어떤 그 폭행, 네. 그런 중요 범죄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보면은 이게 자 살인이 11.4%, 10년치 보면은 살인이 11.4%에서 8.8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2020년. 강도도 10.2에서 예. 지금 4.4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네요. 절도도 예. 14.5에서 네. 7.7로,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다 뉴스를 보세요. 보면 매일 범죄 관련 뉴스가 나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극단적인 범죄도 많잖아요. 그렇죠. 혐오 범죄도 많고 그래서 범죄가 늘 것 같은데 실제는 줄었네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 범죄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빈곤은 늘어나고 네. 범죄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감옥은 미어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니까 그렇죠. 그게 감옥이 늘었다는 감옥이 미어터진 이유는 생계형. 네.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 네. 그런 사실 감옥에 갇혀야 될 사람들 매우 이제 흉악범죄자들만 가둬놓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단기형, 네. 정말 가벼운 범죄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네.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도 보니까 할머니 말씀 그렇죠. 나오셨던데. 아까 제가 이것도 뽑아왔는데 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병 12개를 훔친 할머니한테 벌금 30만 원을 처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 사례입니다. 네. 10월 말에 이제 그렇네요. 이 검사 출신 판사가 이런 가혹한
처벌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장발장은행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권연대에서. 아니 그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고 그것도 재활용 그러니까 분리수거장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것도 또 돌려줬어요 할머니가. 네. 근데도 벌금 30만 원에 이 할머니는 얼마나 이 생활고에 허덕여서 네. 빈병 수거하고 다니고 종이 수집하고 다니는 이런 분인데. 아니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러는데 이 판결 내린 판사는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예. 검사 출신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사례 말고도 이제 우리 장발장은행에 접수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2,000원짜리 그 가게 앞에 소품 하나 훔쳐갔다고 네. 50만 원형에 처하고 그것도 친절하게 우리 장발장은행에 가서 도움 받으라고 안내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또 그분이 정신 질환이 있었어요. 정신 장애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데 또 어떤 요즘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된 수용자들이 대출 신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어린 아이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엄마였는데 저희한테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를 혼자서 돌보고 있는 경우는 그 아이를 보육원에다 한시적으로 또 맡겨놓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가혹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만 보고 그렇죠. 그리고 교도소에 보내는 목적도 사실은 교정 교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응보적인 네. 것도 있지만 네. 원래는 감옥에서 이름을 교도소로 바꾼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은 건강한 사회 복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재사회화가 어떤 법의 목적인데 네. 그거에 반해서 지금 가혹하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통계라든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네. 그래서 27년 전 감옥에 비해서 네.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이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뭐 좀 힘들다고 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병 12개 가져가서 팔아서 어떻게 좀 생계를 이어가 보려는 할머니처럼 그렇죠. 그게 곧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감옥이 뭐 여지없이 그냥 감옥으로 다 보내버리는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감옥이 넘쳐오르는 주요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이제 통계 보여드렸는데 네. 이 주요 범죄 중에서 이제 마약류는 조금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뭐 여러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이선균 씨라든가 뭐 지드래곤 네. 이런 유명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연루됐다고 해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좀 늘긴 늘었는데 제가 이제 현직 검사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범죄자들보다도는 네. 그냥 단순 투약자들이 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가벼운 범죄자들, 단순 마약도 단순 투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네. 감옥에 가두면은 진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마약을 제대로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이 네.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쓴 중독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에요. 네. 이제 마약 사관학교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단순 투약자는 구치소에 집어넣으면 안 돼. 거기가 사관학교야. 요만큼 알던 사람이 들어가면 몇 배를 배워서 나와. 안에 있던 판매상이 처음 들어오는 단순 투약 사범을 포섭하는 거야. 직업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거지. 연락처를 받아놓았다가 출소하는 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단순 투약 사범은 치료를 받게 해야지 구치소에 집어넣으면 안 돼. 단순 투약 사범은 거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구속되어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30일, 40일 있다 보면 마약에 대해 잘 모르던 네가 박사가 돼서 나와. 네. 그러니까 비단 마약 사범만 해당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가벼운 범죄 단기형 이런 사람들도 가둬놓으면 거기서 범죄 학습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회가 돌보아야 될 기능을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그렇죠. 분 지나가다 가게 앞에 소품 예쁘니까 이거 좋네 그냥 가져갔는데 그게 곧 범죄가 돼서 벌금을 받게 되고 벌금 못 내니까 감옥을 가둬버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연결시켜서 이분이 돌봄을 받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일깨워줄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걸 해야 되는 게 이제 국가의 기능이고 사회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요즘 보면 검찰청에서 연락 많이 받잖아요. 네. 검찰청에서 연락 오는 게 이제 그런 그 약식 명령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팩스로. 네. 또 최근에는 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인데 네. 장발장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해서 네. 잡아가두지 않고 있는데 네. 대출 신청했냐 네. 이거를 이제 문의하는 우리는 국가기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법원이나 교도소나 검찰청과 네. 업무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혹하게 처벌해놓고 우리 같이 가난한 시민단체 가서 도움받으라고 하고 네. 이렇게 업무 협조를 엉뚱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업무 협조를 잘 해주고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확히 법무부는 잡아가두면서 네. 그러면서 감옥이 넘쳐나니까 장발장 은행 가면은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감옥 안 가도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장발장 은행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 슬픈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감옥이 이렇단 말이죠. 지금 27년 전하고 뭐 전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열악하기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좀 감옥이 우리보다 좀 낫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노르웨이에 가면 네. 그 바스토이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스토이. 네. 예. 그 섬 자체가 감옥이에요. 교도소예요. 아, 건물 안에 가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섬 하나를 아예 그 교도소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전 초호화 휴양지 같아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 만기 출소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 다시 여기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교정교화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섬 말고 다른 이제 그런 도심에 있는 건물 교도소도 굉장히 호텔급 수준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재범률이 예. 17%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정 교화가 잘 이루어진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 70%대 재범률인데 네, 예. 노르웨이는 17%인 거예요. 아.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 교도관들이 직장을 상실할 정도로. 아하. 그렇네요. 이제 그 정도고. 근데 이제 그 약간 반대 여론도 있나 봐요. 이렇게까지 우리 세금을 내서 초호화로 그 범죄자들을 처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좀 여론도 좀 부정적 여론도 있긴 아니 있대요. 아까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 좁은 그 감방 안에서 예. 여러 명이 있는데 외국은 그런 점에서는 또 좀 낫겠네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훨씬 나은 거고 노르웨이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현재 수용률이 87%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118%, 118%인데 우리는 이제 1인당 수용 면적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똑같이 균형을 맞추면은 200%가 넘는 그 수용 밀도죠. 초과밀 수용 밀도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형 2년 미만의 범죄자는 혹은 미결수는 주정부 교정시설에다 수용을 하고 실형 2년이 넘는 그 중환 범죄자들은 연방교도소에 수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처우를 받더라고요. 이제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하우싱 패실리티라고 그 연방 정부에서 지어준 특별한 주택에서 거주를 해요. 아, 주택에서. 네, 주택에서 하는데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어요.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하여튼 그런 정도고. 근데 이제 또 캐나다에서는 교도관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 오창익 국장이 그런 등치가 큰 사람들은 채용 안 합니다. 아, 위화감 될까봐. 그렇죠. 제 수용자들한테 위화감. 오창익 국장님 그렇게 위화감 있게 보이진 않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등치가 크면 안 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에요. 네. 그래서 체력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크면은 이제 미국에나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위화감 주는 거를 섬세하게 배려를 하는 거죠.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해서 어떤 그런 경비업체 경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특히 우대를 하는 거는 선생님 경력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체격도 좋고 교도관들이 그렇죠. 왜냐면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좀 맞아요. 좀 이렇게 뭐 경호업체라든가 이런 데 좀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할 것 같은데 의외네요, 선생님들. 예. 사실 캐나다 그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 올림픽과 같이 국제적인 그런 마피아들, 총기 범죄도 많고 마약 사범도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도관들의 자격을 그러니까 이제 교정 교화에 맞춘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미국으로 가보면 미국 감옥은 선진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하고 한국 감옥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일단 미국의 ADX 플로렌스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는 슬로건이 그 죄를 죽을 때까지 뉘쳐라 이런 슬로건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지옥이라고 불려요. 지옥이다? 네. 근데 수용자는 모두 독방에 수용이 되고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혼자서 지냅니다.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긴 한데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있어야 하는 원래 수용은 독방이 원칙이라면서요? 원래 이제 분리수용을 하도록 돼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설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한 군데다 몰아넣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동선이 겹치지 않게 수용자들끼리 하고 계속 오랫동안 이제 수감된 사람들은 다 정신병을 앓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옥의 옥자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24시간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사람이 말을 못하면 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도소는 정신질환도 그것도 형벌이다. 그래서 이제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보적인 형사사법제도를 해왔죠. 오랫동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감자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죠, 미국은. 미국 교정시설 특징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일단 대규모 수감. 대규모? 그 다음에 인종 간 격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영화. 요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 인구 대비 수용 인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 1980년에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02년에 200만 명, 2012년에 220만 명. 점점 많아지네요. 250만 명까지 이렇게 증가했다. 2018년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이를테면 집행유예, 가석방 이런 것까지 하면은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응보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용자들을 이렇게 처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 인원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700%가 증가했고 이게 수용자가 증가하니까 여기 이제 교정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600%가 증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 범죄율이 재범률이 높아져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요. 미국은 하여튼 그렇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환을 해요. 2018년부터 이거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응보적인 그런 수용 처우가 아니라 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교정 교화로 좀 집중하자 해가지고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수용 밀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이제 그러니까 반면 교사가 삼을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석방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재 그 수용자 비율이 5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에다 안 차는 거네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14년부터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네. 그중 하나가 경찰, 검찰, 교정, 보호 등 네네. 형사사법 각 단계에 네. 복지관과 의료기관이 참여해가지고 네. 그 법무성 조정 아래 네. 범죄를 저지른 고령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복적 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되도록이면은 가둬놓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네네. 그런 어떤 가석방을 통해서 네. 특히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석방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교정시설을 네. 과밀 수용 해소를 하고 있죠. 또 러시아가 되게 악명 높은데 네. 러시아의 오렌부르크 연방교도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정문 앞에 이제 검은 돌고래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불리고 있죠. 네. 여기도 정말 악명 높은 곳인데요. 네. 1754년에 설립된 교도소니까 엄청 아유,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엄청 네. 오래됐죠. 러시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데인데 여기 수용자들은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식인 범죄자, 강력 범죄자들, 그 소아 강간범, 유괴범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지금 700명이 수용돼 있어요. 700명이 수용돼 있는데 700명이 살인한 사람이 3,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력한 범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2,000대 CCTV를 24시간 풀 가동시키고 수용자들이 이제 팔을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꺾인 채 이동을 해요. 이동할 때. 네. 그리고 15분마다 한 번씩 교도관들이 순찰을 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검은 돌고래 교도소도 그 1인당 수용 면적이 5제곱미터예요. 우리보다 더 넓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수용 면적 기준이 2.58로 돼 있어요. 2.58로 돼 있는데 그 스스로 정한 기준을 못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이걸 보시면 1인당 최소 수용 기준 면적이죠. 2.58이면 한 0.7평, 6평 되나요? 예. 뭐 그 정도인데 네, 네. 그거를 못 지키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킨다? 지금 실제 1인당 1.2제곱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신문지 2장 있죠. 네네네. 신문지를 펼쳐서 2장을 놓은 것보다 더 작은 공간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하면은 네. 턱없이 좁은 거죠.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교도관들을 몸집 큰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 재소자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뭐 인권 하지만 사실은 감옥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지 않은 사회인가라고 하는 그렇죠.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감옥이 차고 넘치는데 네.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짧게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그 법에서도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네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그리고 이제 그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거죠. 네네. 근데 윤석열 검사 정권에서는 유죄 추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망이다. 그물망. 예, 예. 윤석열 정권의 검사 정권의 법치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고기만 빠져나가니까 네. 큰 범죄를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거나 도로 조작을 하거나 뭐 하여튼 검사를 등에 업고 있거나 네. 뭐 그런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가난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그 법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겠죠. 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석방 일본에서 하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장발장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일수벌금 제도 도입.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네네. 그런 좀 형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좀 벌금을 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 민주주의를 네네. 실천해야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개는 못 하는데 모범 수용자 형기 단축 제도라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네.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은 결국 재범률을 높이고
그렇죠. 또 수용자들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하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네. 발생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도소라는 명칭도 그렇고 그런 법률에 있어서도 네. 당연히 그렇게 이제 교정교화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궁극의 목적이죠. 네. 그 목적대로 법에 맞게 하는 게 맞고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과밀수용은 위헌이다. 또 대법원이 2002년 작년에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해라. 네.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네. 웃기는 거예요. 지금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줄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죠. 이런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당장 시정돼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 토론회를 하죠. 월요일날 토론회를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도 감옥은 그냥 응당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감옥이야말로 정말 인권이 필요한 곳이고 정말 말 그대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에서 그걸 국가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느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냐를 보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권연대가 마련한 인권연대 TV 인권수첩 두 번째 장에는 감옥 어떻게 하면 선진화할 것인가 민주화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인권연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3년 됐습니다. 인권연대 그동안 24년 됐습니다. 24년이군요. 내년 25주년입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24주년 됐습니다. 인권연대 그동안 24년 동안 정부나 기관 어느 곳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옥과 같은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실제 개선시켜내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인권연대가 설립한 인권평화연구원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인권연대 TV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